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다 보니까 쿼드에도 가입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인도는 쿼드가 반중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는 반대하고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그런 국가들과는 굉장히 밀접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인도가 G20 그 회담을 주최했을 때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관해서는 많은 영향을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형 교수입니다. 저는 국제안보를 전공하는데 그중에서도 핵확산이라든지 인도 파키스탄 분쟁, 비강대국 외교정책, 이런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2014년 이후 인도의 총리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인기도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70%가 넘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모디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디 총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부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국민회의당의 네루 총리 간디 가문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는데, 이 가문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엘리트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인도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모디 총리는 굉장히 가난한 캐스트 출신으로 종교적이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수성가 이미지가 있고, 인도의 국민들의 실제 생활을 잘 이해하는 굉장히 밀접한 친밀한 그런 지도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도 들 수 있겠는데요. 모디 총리는 어려서부터 RSS라는 힌두 민족주의 단체에 가입을 했었고, 그리고 BJP가 생겼을 때도 초기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 안에서, 그리고 정당 안에서 인정을 받아서 고향인 구자라트주의 주지사도 했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4년부터 총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인도의 국내 정책은 굉장히 힌두 민족주의적이고 굉장히 반무슬림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무슬림은 외국으로부터 침입한 그런 이질적인, 그리고 힌두성을 굉장히 탄압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반무슬림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무슬림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민주주의 지표들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단체들이 내놓은 지표와 발표에 의하면 인도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라는 그런 찬사에 어울리지 않게 모든 각종 지표들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인도 민주주의는 지금 현재 과연 인도를 민주주의로 할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이 들 정도로 좀 퇴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1947년 독립한 이후에 1952년부터 총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인구도 워낙 많고 나라도 크고 그리고 문맹률도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항상 큰 도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선거를 치밀하고 꾸준히 실시해왔고,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만 해도 유권자가 9억 7천만 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위해서 동원된 공무원 그리고 보안 요원들도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어디에 유권자가 있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 2km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가 한 명, 몇 명에 불과할지라도 선거 공무원들이 가서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6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7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선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의 정당이 경합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BJP, 현재 집권당인 BJP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하고 국민회의당 연합이 경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거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현재 모디 총리가 있는 집권당인 BJP가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특히 모디 총리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전방위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관계에서도 인도와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 정도부터는 룩 이스트라는 그런 정책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모디 총리가 들어서는 액트 이스트라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방산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중국의 좀 공세적인 그런 정책 때문에 좀 위협을 받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인도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인도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는 쿼드를 통해서 연결돼 있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인도를 방문했었고, 굉장히 EU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와는 우호적인 관계였고,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도 이렇게 전략적인 경쟁자인 중국과도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브릭스를 통해서 연결돼 있고, 물론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비동맹의 맹주로 활약했던 그런 전통과 명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그런 국가들과는 굉장히 밀접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인도가 G20 그 회담을 주최했을 때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관해서는 많은 영향을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는 냉전 시기에 비동맹 운동에 오랜 동안 맹주로 활약을 했었고, 당시 네루 총리의 발언에 의하면 인도는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닌 인도 편이라는 그런 유명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도는 인도 국익 수호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1971년 3차 인도 파키스탄 직전에 인도는 강대국과 우호 관계를 체결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1년도 소련과 우호 조약을 체결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인도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과는 좀 냉랭한 관계도 좀 있긴 했지만 1990년도 정도부터는 관계 개선을 시작을 했고, 2005년도에는 좀 논란이 많이 됐었지만 핵조약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런 공동의 위협을 바탕으로 일본, 호주가 가입한 쿼드에도 가입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인도는 다른 세 나라와 달리 쿼드가 반중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는 반대하고요. 현재도 군사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2월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도 물론 이제 인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러시아만 강대국으로서 그런 국제법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강대국의 행위에 대해서 인도는 어떠한 간섭이라든지 발언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도 유엔에서 투표를 할 때 등 계속 기권을 하는 어떤 중립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한다든지 무기 수입도 지속하고 있다든지 러시아와는 그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인도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라든지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행동에 가입해서 협력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더욱 중국 편에 가깝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인도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서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인도가 러시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애매한,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1940년대 후반에 독립한 이후에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다 서구 열강에 주권을 침탈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동맹 운동을 중심으로 굉장히 사이가 괜찮았는데, 결국 국경 분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국은 인도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설정했던 그런 국경선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평화적인 타결이 불가능해지면서 1962년도에 중국이 인도를 공격하면서 국경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는 굉장히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냉랭하고 긴장이 남아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최근인 20년도에 갈완이라는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군대 간의 충돌이 있음으로써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도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국이 이 지역에 군대도 많이 주둔을 시키고 도로나 터널 같은 인프라도 건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악사이친이라는 서부 지역에 양국 간의 긴장이 특히 고조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러한 국경 분쟁이 앞으로도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양국은 지금 국제 무대에서도 굉장히 큰 라이벌 관계로서 대립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는 이러한 중국의 위협 때문에 쿼드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중국이 시행하는 1대1로와 굉장히 대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양국의 지도자들도 굉장히 스트롱맨 이미지가 강한 민족주의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긴장이 해소되기는, 특히 국경 분쟁이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의 그 위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도 파키스탄의 기본적인 관계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4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양국은 분할 독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캐슈미르를 둘러싼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전쟁과 여러 차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 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있었고, 그 와중에 양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혹시나 이것이 핵무기 사용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은 항상 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캐슈미르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가 이제 테러 활동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경찰 예비 병력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에 대한 보복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1972년 1년 이후 처음으로 공군기를 동원한 공습을 했고, 그 파키스탄령 캐슈미르가 아닌 파키스탄 영내에 있는 그런 목표물을 타격을 했다는 것이고요. 실제 타격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했지만 이러한 의도적인 확전에 대해서 파키스탄도 똑같은 형태로 보복을 했고 공중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또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서 굉장히 위기가 고조되었었는데, 다행히 그 이상의 위기의 확전은 없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국이 모두 이 위기로부터 굉장히 잘못된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인데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양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의도적인 확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었다. 그래서 확전 통제는 굉장히 쉬울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좀 우려하는 것이고요. 특히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 사건이 2019년 총선 직전에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함으로써 총선에서 압승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유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디 총리는 더욱더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확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더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아시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도 참여한 핵 트릴레마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지, 이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7년도에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에 파키스탄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취약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큰 강대국, 인도에 대한 견제를 해줄 수 있는 큰 강대국을 찾았고, 처음엔 미국과 거의 동맹과 유사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미국이 항상 믿어왔던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962년 인도 중국 국경전쟁 이후에 인도와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중국도 굉장히 주목하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인도를 사이에 두고 파키스탄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큰 우호 관계가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80년대에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하고 있을 때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많이 받았지만 당시 중국으로부터 핵무기 디자인에 대한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핵 기술에 대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와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많은 에너지 같은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중동 지역 국가들도 인도로부터 발달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우주 산업 같은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 지역, 인도와 중동 지역 국가들 간의 우호 관계는 굉장히 크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 모디 총리의 BJP 정부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인도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모디 정부의 반무슬림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방위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것도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막 노골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니고요. 인도 정부도 원칙적으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계속 갈 것 같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확장이 되면서 뭐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도 해군이 서인도양이죠. 아라비아 해 근처에 활동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그렇게 중앙 집권화된 통일된 정치체에서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분화되고 분절되고 다양화된 그런 형태로 존재를 했는데요. 특히 그 인도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인도 북부, 지금의 뉴델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과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큰 교류도 없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하고요. 힌두 벨트 같은 경우는 델리를 중심으로 한 큰 지역이죠. 근데 이것은 그 힌두어를 쓰는 그런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힌두 벨트라는 얘기를 쓰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율이 나오지만 남부 지역만 가도 BJP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이런 지역적인 다양성이 뭐 반드시 차별이나 뭐 차등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문제는 인도의 갈등은 지역적인 것보다 오히려 그 커뮤널 컴플릭트라고 해서 그 정체성을 갖춘 단체들 간에, 특히 이제 종교 집단들 간에 그런 갈등이 더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도 일부 주에서는 그런 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종교 집단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불거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캐시미르 같은 데라든지, 요즘은 이제 마이소르라는 그 동북부의 조그만 주에서도 그런 부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있고요. 시크교도가 이렇게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집단은 아닌데, 시크교도 일부 중에서 칼리스탄이라는 시크교도만의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정부와 당연히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칼리스탄 운동을 하는 일부 시크교도 지도자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 일부가 최근에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 정부의 정보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그런 그 논란이 있음으로써 캐나다 정부라든지 뭐 미국 정부와도 어느 정도 갈등을 빚은 바가 있는데, 이렇게 그 인도의 기본적인 갈등의 구조는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좀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이제 인도는 현재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데, 중국과의 격차는 아직도 거의 4-5배 정도 날 정도로 격차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지표를 보면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인도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에도 6-7% 정도를 나타낼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인도에게는 좀 존재한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가 경제 성장을 계속한다면 중국과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인도가 일본까지 제치고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인도 경제 성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데는 인도의 인구가 젊고, 그리고 기본적인 IT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제공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해 있다는 것이고요. 인도의 가장 큰 약점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인프라 분야에서도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는 고속도로만 해도 34,000마일이 이제 새로 깔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디지털 기반한 그런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뭐 위생 관련해서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급이 됨으로써 인프라 분야에서도 인도가 꽤 발전했고, 그것이 경제 성장에 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직도 그 제조업 분야에서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평가가 있고, 그리고 수출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 모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 같은 경우 아직 그 성과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좀 자리에 좀 들어선다면 인도의 경제 성장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도에서 한국을 보는 이미지는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한국이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것도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인도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한국과 인도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경제 협력 분야에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고, 한국, 미국, 인도 간의 핵심 기술 대화가 올해 3월에 있었고요. 여기서 굉장히 첨단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3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쿼드의 멤버는 아니지만 한국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자체적으로도 개발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추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도에 대한 아직도 편견이라든지 그 거부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인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인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 그러니까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교에, 국제 관계에 관심이 있다면 인도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핵심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인도는 정말로 주목을 해야만 할 만한 나라이고, 꼭 인도에 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영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